한국 의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10살 조카가 다시 걸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10살 소녀. 죽어도 한국엔 못 간다. 독일 국방부 수석 의무관이 한국을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는 10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참혹한 의료 사고로 인해 아시아 의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치료가 우리 아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5년간 잘못된 치료를 받던 소녀의 고모는 한국 AI 진단이 밝혀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희귀암이 아니었다고. 유럽 최고 병원들이 모두 놓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가 한강에서 뛰어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WHO까지 나선 한국의 의료기술과 독일 의료진마저 발칵 뒤집힌 놀라운 반전. 편견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진심.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안네 베르너입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수석 의무관이죠. 56년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제가 말이에요. 10년 전 제 여동생 부부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독일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중이었죠. 도쿄 시내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한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은 일본 최고라는 동경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진은 처음부터 내부 장기 손상을 완전히 놓쳤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만 치료하느라 정작 중요한 뇌출혈은 발견하지 못했죠. CT 촬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혈액 검사 결과도 무시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응급 연락을 받고 즉시 독일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을 때도 거절당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독일 의료진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일본 내 문제예요. 책임 회피와 체면 치레가 우선이었죠. 그렇게 48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여동생 부부는 서서히 생명을 잃어갔어요. 제가 직접 전세기를 타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불명 상태였고 결국 나흘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 분위기도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은 사과 한마디 없이 형식적인 조의만 표했죠.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의료는 시스템보다 체면과 편견이 앞선다고 말이에요.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중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고로 6개월 된 헬렌을 제가 입양했어요. 조카이자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다짐했죠. 절대 아시아 의료진에게는 맡기지 않겠다고요. 설령 목숨이 위험해도 유럽에서 치료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헬렌이 5살 때 처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열이 나고 관절이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감기려니 했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됐죠. 독일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유전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매우 희귀한 형태고 치료가 어려워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 결함이라고 했어요. 그 후 5년간 독일과 유럽 전체 어디를 가도 답은 같았습니다. 샤리테 병원, 뮌헨 대학병원, 파리 퀴리 연구소까지 모든 곳에서 점점 악화될 것이고 결국 시한부라는 진단만 받았어요. 약물 치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써도 일시적 효과뿐이었죠. 헬렌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헬렌이 침대에 누워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럽 아이들 사이에서 한류가 인기라고 하더군요. 안내 엄마 죽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나라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친절해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 보여요. 꼭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일본이랑 다를 게 없어. 아시아 의료는 우리랑 기준이 달라.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언어도 안 통하고.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복이 예쁘다, 궁궐이 멋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친절해 보인다고요.
벽에는 한국 관광 사진들을 붙여놨고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했어요. 엄마, 나 정말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10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깊은 불안함을 안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독일에서 한국까지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헬렌은 내내 창밖을 보며 설레해했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했죠. 저는 응급약을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면역억제제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죠? 꿈 같아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비행기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한국 도착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헬렌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온몸에 경련이 시작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렸죠. 헬레나, 헬레나. 정신 차려.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까지 오는 게 무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언어가 안 통해서 상황 설명이 어려웠죠. 아시아에서 응급 상황이라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3분 만에 공항 응급팀이 도착했어요. 6명의 의료진이 전문 장비를 들고 뛰어왔죠. 의료진은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조카입니다. 독일에서 왔고 유전성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요. 5년째 치료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나요? 알레르기는 없고요.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고 있어요.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진이었습니다. 독일 응급실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신속했죠. 첨단 장비들이 즉시 헬렌에게 연결됐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심박수, 체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됐어요. 환자 상태 안정화 중입니다. 혈압 9060, 심박수 110, 산소 포화도 94%예요. 곧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대학병원과 연결해뒀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가 상상했던 그 아시아 의료인가 싶었죠. 공항에서 이 정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니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최신형이었어요. 내부에는 독일 응급차보다 더 많은 장비가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제세동기까지 완비돼 있었죠. 이동 중에도 모니터링은 계속됐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받았어요. 독일 의료 기록도 번역해서 전송했고요. 도착하면 바로 응급실이 아니라 전문 병동으로 갈 수 있어요. 의료진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요.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 의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병원 도착과 동시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소아과 전문의, 간호사, 검사 기사까지 모든 인력이 준비돼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움직였죠. 독일에서 온 헬렌 환자 맞나요? 이미 상황 파악하고 있었어요. 유전성 자가 면역 질환, 5년간 치료 이력 있다고 들었어요. 담당 의사가 헬렌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VIP 병동으로 안내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련되고 첨단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병실마다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간병 시설도 완벽했어요. 의료진은 이미 헬렌의 병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치료 과정까지 모두 분석해놨더군요. 기존 진료 기록을 모두 검토했어요. 독일에서 받은 치료 내역, 복용 약물, 부작용 이력까지 다 파악했고요. 이제 우리 한국형 AI 진단 시스템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담당의 김도윤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의사였습니다. AI 진단 시스템이라니 독일에서도 아직 시험 단계인 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 AI는 전 세계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요. 기존 진단을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죠. 때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대형 모니터에 복잡한 의료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3차원 그래프로 표현된 면역 시스템, 유전자 변이 패턴, 염증 수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 박주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경력직 간호사였어요. 15년 차라고 하더군요.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랜 시간 금식했을 테니까 속을 달래줘야 해요. 제가 직접 끓였거든요. 소화하기 쉽게 간을 약하게 했고 미역도 잘게 썰었어요. 독일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죠. 감염 관리, 책임 소재 등 여러 이유로 금지돼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특별한 음식 제한이나 알레르기는 없나요? 혹시 독일 음식이 그리우시면 근처에 독일 식당도 있어요. 박 간호사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헬렌이 깨어났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이가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몸이 따뜻해져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헬렌이 웃었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박주연 간호사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자연스럽고 다정했어요. 많이 내렸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 들어갈 거예요. 무섭지 않을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도 번갈아가며 헬렌을 돌봤습니다. 누군가는 독일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고 또 다른 간호사는 헬렌이 좋아할 만한 한국 애니메이션을 틀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이런 친절함이 의학적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과 의술은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도윤 교수가 다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하지 않은 검사들도 포함해서요. 특히 최신 유전자 분석과 면역 패턴 검사를 해볼게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독일 의료진보다 나을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헬렌의 밝아진 표정과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부터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면역 기능 검사, 영상의학 검사, 유전자 분석까지 독일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광범위했어요. 특히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들이 있었어요. MRI는 독일 최신형보다 해상도가 더 높았고 혈액 분석기는 몇 분 만에 수백 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었죠. 유전자 분석 장비는 실시간으로 DNA 염기 서열을 읽어내며 변이를 찾아냈어요. 헬렌이 검사받는 동안 부모님도 커피 한잔 하세요. 1층 카페에서 독일 커피도 팔아요. 검사 기사의 배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검사 중에 보호자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더군요. 오후 3시쯤 김도윤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했죠. 저는 각오하고 갔습니다.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년간 들어온 이야기가 늘 같았으니까요.
헬렌의 병은 희귀암이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이 맞지만 기존 진단과는 다른 형태예요. 치료 가능한 타입입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예요. 김 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일 최고 병원에서 희귀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이었고 샤리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간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존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염증 패턴이 암세포 증식과 비슷해서 오진하기 쉬운 케이스예요. 우리 AI는 실시간으로 분자 단위 분석을 합니다. 염증 패턴, 면역 반응, 유전자 변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3차원 그래프로 염증 수치가 표시되고 면역 반응이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죠. 유전자 변이 패턴도 시각적으로 표현돼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기존 진단에서는 이 패턴을 놓쳤어요. 암세포 증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여기 이 마커들이 결정적 차이를 보여줘요. 화면의 데이터는 정말 정밀했습니다. 단백질 구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염증 인자들의 상호작용, 면역 세포들의 활동 패턴, 유전자 발현 정도까지 모든 게 수치화돼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기존 치료법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을 수 있어요. 면역 억제제가 이 타입에는 부적절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간 독일에서 받은 치료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이 정도 정확도라면 독일보다.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독일 의료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면 2주 안에 확실한 호전을 보일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헬렌이 나을 수 있다면,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독일 본국에서 긴급히 파견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장 웨이 박사였어요. 중국계 독일인으로 베를린 의대를 졸업한 병리학자였죠. 독일 보건부에서 직접 보낸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긴급 보고를 올린 후 파견된 거였어요. 안내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요. 장 박사는 제 동료였어요. 5년 전 국방부 의료정책 수립할 때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반가우면서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상황을 모두 파악했는데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한국식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서구 의학의 정확한 진단을 믿어야 해요. 하이델베르크와 샤리테 병원의 진단이 틀릴 일이 없거든요. 장 박사는 기존 진단을 강력히 고수했습니다. 희귀암이라는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항암제 투여를 주장했죠. 아시아 의료진이 아무리 친절해도 실력은 다른 문제예요. 특히 이런 희귀 질환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고 안전해요. 김도윤 교수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2시간 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데이터가 명확해요. 항암제는 위험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면역 체계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아시아 의료 기준과 유럽 기준은 달라요.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장 박사가 독일 보건부 권한을 내세웠어요. 환자 보호자도 독일인이고 치료 책임은 우리 의료진이 져야 합니다. 만약 한국식 치료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국 의료진은 자문 역할만 해주세요. 분위기가 차갑게 싸해졌습니다. 저는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료이자 독일 의료진인 장 박사가 더 믿음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도윤 교수의 진단이 더 합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해 보였거든요. 저도 의료진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제가 양쪽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장 박사는 이미 결정된 듯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희귀암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더 늦으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결국 장 박사의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독일 보건부의 공식 지시라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항암제 투여가 시작됐어요. 김도윤 교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항암제 투여 6시간 만에 헬렌에게 고열이 시작됐어요. 39도를 넘나들었죠. 12시간 후에는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정상의 500까지 올라갔어요.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상해요. 독일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요. 장 박사도 당황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헬렌이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죠. 김도윤 교수가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환자가 위험해요. 간부전이 올 수도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아직 권한이 없습니다. 독일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죠. 일시적 부작용일 수 있어요. 장 박사의 고집스러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박수는 불규칙해졌어요. 그때 김 교수가 병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당장 항암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짜 의사인지, 누가 정말 헬렌을 생각하는지 말이죠. 장 박사는 체면과 권위를 생각했지만 김 교수는 오직 환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 박사를 설득해서 항암제를 즉시 중단하고 김도윤 교수의 해독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장 박사는 불만을 표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헬렌의 상태가 너무 위험했거든요.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더 이상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항암제 중단과 동시에 해독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 신장 보호제, 면역 조절제까지 복합적인 치료였어요. 김도윤 교수와 의료진은 24시간 교대로 헬렌을 지켰습니다. 항암제 중단 후 헬렌의 상태는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됐어요. 3일 만에 열이 완전히 내렸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의식도 완전히 회복됐고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죠.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해요. 헬렌이 병실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됐고 얼굴색도 핑크빛으로 좋아졌죠.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2주 후 김도윤 교수가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맞춤형 면역 조절제였습니다. 헬렌의 유전자 패턴에 맞춰서 제조한 약이에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했어요. 의료진이 서울 시내 구경을 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이제 외출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한복 체험도 해보고 한강도 걸어보세요. 심리적 회복에도 큰 도움 될 거예요. 헬렌은 정말 좋아했어요. 몇 주 후 명동에 나가서 한복을 체험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를 입은 헬렌은 정말 예뻤어요. 한복 가게 사장님이 특별히 머리 장식까지 해주셨죠. 정말 공주님 같아요. 한국 아이보다 더 잘 어울리네요. 엄마, 나 정말 공주 같지 않아요? 이 옷 너무 예뻐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도 구경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헬렌을 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시민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죠. 어디서 왔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어도 할 줄 아나요? 독일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좋아요. 헬렌이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며칠 새 배운 인사말이었죠.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한국어 잘하네요. 똑똑해요. 여기 음식은 어때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비빔밥도 좋아해요.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멀쩡했습니다. 저는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일본 병원에서 치러진 여동생 부부의 장례식. 그때의 차갑고 무관심한 분위기, 책임 회피만 하던 의료진과는 완전히 달랐죠.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과 일본을 같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무지하고 편협했던 거였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일반화해서 판단했던 거예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HO와 독일 보건부가 한국 의료진에게 AI 진단 시스템 기술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유럽 전체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렌 사례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 진단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독일 의료계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싶어 해요.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유럽 병원에서 기술 이전 문의가 들어왔어요. 김도윤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시하고 폄하했던 한국 의료 기술을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배우려고 한다니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의 반응이었어요. 기술 공유는 당연한 일이에요.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국경은 없잖아요. 이익이나 특허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철학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보통은 기술 이전에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거든요. 우리도 독일 의료진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열린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하고 계시다가 말을 걸어주셨죠. 외국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조카 치료 때문에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나라 의료진 어때요? 친절하죠? 실력도 좋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따뜻해요. 처음에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생명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게 당연하죠. 우리 손자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독일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저는 김도윤 교수를 찾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한국 의료진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어요. 저의 편견이 한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처음부터 한국 의료진을 믿었어야 했는데요. 김 교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헬렌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그 너그러움과 이해심에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텐데요. 나중에 독일에서도 이런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어요.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달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헬렌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안정됐고 표정도 밝아졌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였고 면역 기능도 크게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안내 엄마, 저도 커서 한국처럼 진심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배워서 한국 의료진과 협력하고 싶어요. 헬렌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한복 입은 인형, 태극기 배지, 손으로 쓴 편지들, 김밥 도시락, 그리고 한국 전통 차까지요.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었어요. 독일 가서도 몸조리 잘하고 꼭 자주 연락해요. 헬렌이 의사 되면 우리 병원에 꼭 놀러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박주연 간호사의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마치 오랜 가족을 보내는 것 같았죠. 몇몇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헬레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꼭 의사 되어서 다시 만나자. 네, 꼭 돌아올게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올게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강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헬렌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이 나라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이 나라처럼 환자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 살아. 꿈을 이뤄. 이 나라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줬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으니까. 한강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요. 10년 전 일본에서의 경험이 모든 아시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의료 철학이 있는 건데 말이죠. 비행기에서 헬렌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또 오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그래, 함께 배우자. 엄마도 한국어 공부할게.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아시아 의료가 독일보다 낫다고. 그럴 리 없어요. 과장이 심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헬렌의 완치 사례와 WHO 공식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 의료계도 한국의 AI 진단 기술과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헬렌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친구들과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며 다시 한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엄마, 김도윤 교수님께 편지 보내도 돼요? 한국어로 써서 보내고 싶어요. 1년 후 저는 독일 국방부에서 국제의료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료기술 교류를 주도하고 있어요. 많은 독일 의료진이 한국에 연수를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향한 진심과 인간적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진 외국인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모든 편견을 뒤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는 열린 정신까지. 헬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도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언젠가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의료 철학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되고 싶어요.